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만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동원해 이 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희 제독의 부인인 홍은혜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 부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질을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5,000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돈과 정부의 지원금 45,000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 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함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 했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당시에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정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세계 위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뤄왔고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 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 율곡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안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 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서는 근대 해군 및 조함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익을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에 조선사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트함 입찰에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를 설계하고 대함 대공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이 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국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정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후미폰 아둔 야데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로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이 2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항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고급 잠수함 박유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유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에서 적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유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가 83.3m,
폭 9.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청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투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3와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프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안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청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해군사상 7대 명품 군함에 꼽히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미국, 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패기를 가지고 전세계 바다에서 강자로 다시 설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는 최신의 J-20B 스텔스 전투기의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J-20 전투기의 공중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개량형인 J-20B가 지난 8일부터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두 항공기 공장에서 J-20B 전투기 양산 착수식을 가졌다면서 이 전투기가 중국군의 차세대 제공 전투기로 대량 양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군 관계자는 8일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간 J-20B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공중기동 민첩성을 해결한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면서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해 높은 성능의 기동성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군 관계자는 중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J-20B는 여전히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해 이번 양산 기체에 러시아제 AL-41F 엔진이 들어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AL-31F 엔진을 뺏긴 WS-10 엔진을 J-20에 사용하려다가 J-20의 과도한 중량 증가로 엔진 추력 강화 요구가 제기되자 이를 개량한 WS-15 엔진을 개발한 바 있었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팬 블레이드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J-20 전투기인데 이 J-20 전투기 누가 봐도 이 카나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스텔스가 될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본문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AL-41F 그러니까 수호이 35 전투기에 사용되는 그 엔진을 지금 이제 여기다가 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수호이 35 당연히 스텔스 전투기 아니죠. 그런데 스텔스가 되려고 하면은 이 엔진 이 배기구까지도 다 이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방부 스텔스 성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 또 자명하고 전반부는 이 카나다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자명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텔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7톤이에요. 37톤. 그런데 수호이 27 전투기 계열이 한 30톤 정도 되는데 7톤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엔진을 최초에는 중국이 수호이 27에 들어갔던 AL-31 그걸 이제 짝퉁으로 만들어 가지고 WS-10이라는 엔진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제대로 비행이 될 리가 없죠. 수호이 27 또는 수호이 30에 들어갔던 그 엔진이 제대로 성능이 발휘된다 하더라도 30톤짜리를 비행시켰던 그 엔진을 가지고 37톤을 비행을 시키면 제대로 비행성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수호이 27에 들어갔던 이 AL-31F 이 엔진의 출력이 122kN이라는 단위의 출력인데 이걸 뺏기다 보니까 제대로 못 뺏겨서 89kN밖에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122가 나와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이게 89밖에 안 나오니까 제대로 된 비행이 안 됐죠. 이걸 이제 WS-10, B, C, D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호이 35 지금 플랭커 시리즈의 최신형이죠. 그게 들어가는 AL-41 엔진 이걸 또 짝퉁으로 만들어서 WS-15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비행을 시켜보니까 블레이드가 깨져 버리고
이러다가 결국 중국이 어떤 뭐 궁예지책으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이 엔진 확보를 위해서 J-20의 엔진 확보를 위해서 수호이 35 전투기 24대를 샀어요. 왜냐? 그냥 수호이 35 한 대, 그리고 엔진 몇 개, 이거는 러시아가 절대로 안 판다는 겁니다. 왜? 팔았더니 그냥 다 뜯어가지고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수호이 35 전투기 24대와 스페어 엔진 여러 대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구매해가지고 그 스페어 엔진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완제품을 집어넣었는데, 러시아는 이걸 또 이제 분해가지고 뺏길 걸 대비해서 완전히 그냥 납땜을 다 해버렸다고 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중국이, 그리고는 지금 수호이 57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거기 들어가는 이스델리에 30이라는 또 엔진이 있는데, 그걸 지금 팔아라, 또 이것도 AL-41F 이걸 더 팔아라 이러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답 끝까지 안 하길 바라고, 이 J-20 수호이 35에 들어갔던 그 엔진을 지금 썼기 때문에 비행은 제대로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수호이 35보다 훨씬 무거운 J-20이기 때문에 공중기동성 딱히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전투기로 계속 남을 것이고, 엔진 수급 제대로 안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비아 북부 해안도시 시르테에서 터키군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용병 부대가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터키 외무부가 현지 시각 12일 성명을 내고,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동부 반군이 리비아 북부 시르테와 알자프라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터키의 이런 요구는 현재 시르테 일대에 집결 중인 3,000여 명의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네르 그룹에 대한 경고인데요. 시르테는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북서부 리비아의 전략 거점인 알와티아 공군기지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이어서 양측의 긴장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르테 외곽에서는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 용병부대인 바그네르 그룹의 전차와 장갑차가 대규모로 이동 중인 모습이 식별됐는데요. 터키도 이에 질세라 리비아 통합정부군은 물론 튀니지에서 동원한 1,300여 명의 용병부대를 인근에 배치하고 시르테 탈환 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현재 하프타르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시르테는 가다피의 고향이자 지중해로 나가는 핵심 항구 도시인데요. 트리폴리 통합정부와 터키는 하프타르 반군이 이 도시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며 탈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하프타르 반군은 이에 맞서 핵심 전력과 러시아 용병부대를 시르테로 투입해서 수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측이 충돌할 경우에 터키군과 푸틴의 개인 용병부대가 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리비아 동부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이집트도 참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 리비아 정말 참 희한해요. 이 전선이 딱히 형성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여기 이 터키와 리비아 통합정부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 그냥 중간에 이 또 반군 거점 세력 있고 그래요. 좀 희한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전선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냥 사막이 있고 중간중간 도시가 있고, 그런데 이 도시는 반군이 먹고 이 도시는 정부군이 먹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리폴리 북서부에는 알와티아 공군기지를 지금 터키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60km 지점에는 해안도시가 시르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해안도시인데, 이걸 지금 반군이 점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12일 성명을 내고 니들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아 라고 했더니, 이제 이 반군은 이거 지금 뺏기면 또 큰일 나니까 또 여기를 가지고 있어야 터키의 전략 거점인 알와티아 기지 거기를 또 압박할 수 있고, 거기를 또 터키를 축출해버리면 트리폴리 금방 또 함락할 수 있으니까 시르테라는 항구도시, 여기가 항구도시가 있어야 군수물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개인 용병 집단이죠, 바그네르 그룹, 거기의 병력 3,000명이 지금 이 시르테로 들어오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알와티아 기지 지금 프랑스 라팔 전투기로부터 폭격받아가지고 이제 박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시르테에 러시아 용병 3,000명까지 들어오면 이거 정말 이 터키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시리테를 탈환하고 이 알와티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제가 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보여드렸듯이 지금 터키는 대함대 8척의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 용병들과 이 터키 군 그리고 터키 이 군으로 연합된 이 또 용병 집단들이 정말로 싸울 것인지, 만약에 싸운다면 푸틴 대통령의 개인 사병들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재산이에요. 지금 그 개인 자산이 손상되는 것을 푸틴이 어떻게 또 극복할 인내를 할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가 또 완전히 절단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터키는 나토하고 또 지금 완전히 또 긴장 관계에 있고,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후에 프랑스가 소집한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프랑스가 터키를 규탄하는 성명을 지금 채택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이 리비아 여기에 거의 뭐 터키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UAE, 이집트 이렇게가 지금 집결해서 격돌을 하고 있는데, 터키 혼자서 이 네 나라들을 과연 상대할 수 있는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특히나 이 이집트는 국경 옆으로 바로 그냥 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이집트가 본격적으로 육군을 참전시키면 터키는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계속 지금 내가 그 민족주의의 어떤 선봉이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내가 재현하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인기를 지금 뭐 누구처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족주의 자극해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로 자꾸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정치 생명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폴란드에 미국군 기갑부대가 대규모로 전개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상당히 불편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군 기갑부대가 내일부터 8월 중순까지 폴란드 일대에서 임시 전개될 예정이라고 디펜스 블로그가 미국군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개는 바이러스 사태로 대폭 축소된 디펜드 유럽 훈련의 일환인데요. 미국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의 훈련은 취소했지만 이번 폴란드 기갑부대 전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부대를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개되는 전력은 제1기병사단 예하 제1기갑예단 전투단의 1개 대대병력인데요. M1A2 전차와 M2 브래들리 보병전투장갑차 등 55대의 전차 그리고 장갑차로 구성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전개된 기갑부대에는 최신의 트로피 능동 방어 장치가 차량마다 설치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장비는 전차로 접근하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을 레이더로 감지해 요격탄을 발사하는 첨단 방어 무기입니다. 미국군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폴란드 일대에서 폴란드군과 대규모 방어작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한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멤버였던 이 폴란드의 급속한 친미 행보에 러시아가 상당히 불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로피 능동 방어 장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건데, 이 포탑 사방에 레이더를 장착해 놓고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레이더를 감지해서 요격탄을 날려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시켜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한국의 K2 흑표전차도 러시아의 아레나 능동 방어 장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능동 방어 장치 개발했어요.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실제 우리 K2 흑표전차에 장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예산 확보돼서 그런 거 장착해서 RPG-7이나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걱정 좀 덜 하는 그런 우리 K2 탱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대규모 디펜드 유럽 대규모 훈련을 지금 예정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를 했는데 폴란드는 간답니다. 그 말은 폴란드는 워낙 지금 미군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가주면서,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을 10,000명 9,500명 줄이지 않습니까? 그 병력 중에서 일부를 폴란드에 또 보내죠. 캠프 트럼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캠프 트럼프에 들어갈 독일군 축소, 주독 미군 축소
이동 병력의 전초 부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 병력들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 부대는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해서 폴란드에 가 있습니다. 아무튼 폴란드가 바로 동쪽에 벨라루시라고 하는 거의 뭐 이 러시아의 위성 국가와 국경을 대규모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미군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겠다, 우리를 싫어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 이제 굳이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더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은 뭐 북한을 조금 더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미군이 도대체 어떤 국익을 주는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그게 복합되어 있든지. 그러나 저희들처럼 이 한미동맹은 자존심을 떠나서 우리 국익에 대단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한미군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죠. 그래서 미군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나라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도 미군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미군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도대체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좀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